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군사훈련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해 118명의 사망자를 낳은 해상 참사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0년 8월 10일 13시 34분 108m 해저에서 러시아 해군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함에 고립돼 있던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끝 감각의 의지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전 11시 29분 발사관 내에서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직후 어뢰실과 전투 정보실이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2분 30초 후 11시 31분에 어뢰 저장고에서 두 번째 대형 폭발이 일어나 선체에 구멍이 뚫린 지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죠. 6, 7, 8번 격실에서 살아남은 전 인원이 9번 격실로 이동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수면 위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누군가 이 글을 발견해주길 바라며 현재 9번 격실에 남아있는 23명의 명단을 첨부한다.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부디 절망하지 말기를. 콜레스니코프. 잠수함에는 118명이 타고 있었으나 폭발에 휘말려 대부분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9번 격실로 도망쳤지만 언제 숨을 들지 모를 상황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상황 설명과 당시 마지막까지 생존한 23인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바닷물은 9번 격실까지 흘러들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죠. 쿠르스크함은 구소련에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에 대적하기 위해 만든 오스카급 핵 잠수함입니다. 18,000톤 이상의 거대한 규모의 견고한 내부 구조를 갖추었으며 선체 좌우 각각 12개의 경사 발사기에 총 24발의 그라니트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죠. 그라니트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625km에 달하며 최대 마 2.5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격추시 무엇이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고 해서 미 해군 사이에서는 심렉, 배, 잔해 미사일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해져.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가 314km입니다. 규모면에서 공격력까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이는 쿠르스크함은 구소련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종 병기였죠. 러시아 해군 사이에서는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으로 불리며 탑승하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겼을 정도입니다. 쿠르스크함 7번 격실이 현장 지휘관으로 탑승한 콜레스니코프 대위 역시 마찬가지였죠. 구소련 해군에 소속된 기계 엔지니어로 핵잠수함에서 근무했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쿠르스크함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진행됐던 해상 군사 훈련은 러시아 해군만이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도 의미가 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소련의 붕괴와 냉전 종식을 거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터라 오랫동안 대규모 해군 훈련을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군사력 현대화와 해군력 강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던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러시아 해군이 계획한 최초의 대규모 해군 훈련 서머 X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랜 침체기를 겪었으나 한때 세계 2위 해군 강국이었던 러시아 해군의 역량을 과시하는 자리인과 동시에 국내외의 러시아 해군의 부활을 알릴 절호의 기회였죠. 서머 X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쿠르스크함은 2000년 8월 10일 러시아 북서부 콜라반도 인근의 해군 기지에서 출항해 바렌츠해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북극해의 일부인 바렌츠 해역은 수심 100에서 120m 안팎의 얕은 해역으로 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다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중요한 해역이기도 합니다. 쿠르스크함은 바렌츠해에서 가상의 적을 탐지하고 추적한 뒤 그라니트 미사일과 어뢰를 발사해 제압할 예정이었죠. 모든 과정을 실전과 유사하게 재현하기 위해 총 3척의 잠수함과 30척의 함선 등 러시아 해군의 각종 수상 전력이 동원되었습니다. 공중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해군 항공대도 동시 투입되었죠. 출항부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16일이 소요되어 8월 26일까지는 해군기지로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는 단기 임무이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발벗고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평소에 겁이 많은 아내는 이번 해상훈련을 앞두고 유독 불안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결혼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드는 신혼부부였거든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애가 타는데 16일이나 지상도 아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니 아내 입장에서는 무서울 만도 했죠.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군번줄과 십자가를 맡기며 무사히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다시는 아내 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종이와 연필을 들고 다급하게 마지막 기록을 남겼죠. 2000년 8월 12일 15시 45분 올가 사랑해 너무 걱정하지마. 편지를 쓰기엔 캄캄하지만 감각의 의지에 쓰고 있어. 살아날 가능성은 없겠지. 10에서 20% 정도일까. 사실 콜레스니코프 대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첫 폭발로부터 3시간 15분이 흐른 시점이기에 어쩌면 밖에서도 사고 상황을 알아차리고 구조대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가능하다고 믿은 것이죠. 실제로 앞서 말했듯 당시 바렌츠에는 총 3척의 잠수함과 30척의 함선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사고 당시 쿠르스크함에서 큰 폭발음이 났다는 것을 감지까지 했죠. 하지만 훈련의 일부일 것이라고 착각해 별다른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해군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쿠르스크함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일시적인 통신 장애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17시까지 연락 두절 상태가 이어지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색 구조 작전을 발령하며 해남 구조함인 프리즈함을 급파했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러시아 해군은 연식이 오래된 프리즈함을 정비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느라 투입하는데 한 세월이 걸렸죠. 프리즈함은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12시간이 소요되며 완충된 상태에서도 몇 시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해저 110m에 가라앉아 있는 쿠르스크함에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운 좋게 접근한다 해도 폭발로 인해 잠수함의 출입구에 해당하는 해치 등이 크게 손상된 상태라 선체로 진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죠. 결국 프리즈함은 사고 다음 날인 8월 13일 17시 20분에야 구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어렵사리 쿠르스크함에 접근하는 대회는 성공했지만 도킹에 실패해 아무 성과 없이 복귀하죠. 러시아 일군은 배터리 충전 후 구조를 재개하려 했지만 곧바로 악천후가 이어져 발이 묶이고 말았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전이 되어서야 러시아 정부는 쿠르스크함 사고 소식을 보도했죠. 실제 침몰 여부나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쿠르스크함과 교신 시도 중이다라는 모호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러시아 일군의 비정상적 활동을 감지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구조 지원을 제안했죠.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단독으로는 시간 내 생존자 구조는커녕 사고 수습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단독 대응만을 고집했죠. 러시아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세월 대치 상태에 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 상했을 것이라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러시아 해군의 가장 주요한 전력인 오스카급 핵 잠수함이 다른 국가에 노출될까봐 우려했던 것으로 추측되죠. 이유야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생존자 확인과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구조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귀중한 초동 대응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3번의 구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난 후에야 8월 16일 영국과 노르웨이의 구조 지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파견한 구조대는 8월 19일 현장에 도착했고 곧바로 구조에 나섰죠. 8월 20일 노르웨이 해군은 심해 잠수사들을 투입해 생존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9번 격실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9번 격실은 침수된 후였고 격실 내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연기와 부패가스가 섞여 있었죠. 다시 말해 9번 격실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으며 시신의 부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상 9번 격실을 제외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없었기에 전원 사망으로 결론나죠. 쿠르스크함에 타고 있던 118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신락 같은 희망을 지고 있던 유가족들은 무너졌습니다. 유가족들은 러시아 정부의 늑장 대응과 다른 나라의 구조 지원을 거부했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했죠. 일부 군 고위 인사나 정부 관료들이 유가족 면담 과정에서 무심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였다는 목격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정부의 개입으로 영국과 노르웨이 구조대가 뒤늦게 투입된 점과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푸틴 대통령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형 해군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푸틴은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죠. 푸틴은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과 추측이 제기되었는데 러시아 정부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노후화된 과산화수소 추진어뢰 폭발이었죠. 러시아 해군은 구소련 시절부터 오랫동안 과산화수소 기반의 어뢰를 사용해왔습니다.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만 과산화수소가 불순물과 접촉하면 강력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잘 관리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소련 해체 이후 재정난을 겪던 러시아 해군은 어뢰를 제대로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냥 안 그래도 낡은 장비를 잘 정비하지 않았다는 문제였죠. 애초에 설계도 그리 안전하지 않았고요. 이런 잠수정을 가지고 갑자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뛰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관련해서 음모론도 일파만파 퍼져나갔죠. 군부 인사들이 사고 지점 인근에 잠복해 있던 미 해군 잠수함 멤피스가 쿠르스크함을 추적하던 중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냉전 시절이나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바렌츠에 뿌려진 기뢰가 폭발했다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산하의 연합군인 나토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건 이 음모론들이 누군가 생성해낸
낸 게 아니라 정부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너무 비난을 많이 받으니 음모론을 통해 비난의 대상을 해외로 좀 돌리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국제 전문가들이 외부 충격이 아닌 내부 폭발로 인해 침몰되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크루스캄은 러시아 해군의 고질병인 낡은 장비와 날림 설계가 결합되어 일어난 인재로 결론났죠. 진짜 문제는 빠르게 대처했다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크루스캄 잔해와 시신 인양 후 부검을 진행한 결과 마지막 생존자들은 첫 폭발 이후 8시간 정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잔해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되었는데 생존자들이 있던 구멍 격실에서 화재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화재 흔적이 자리되고 그린 것처럼 사람의 허리 높이 이상에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시신들에도 상체에만 화상 자국이 있을 뿐 아무도 하체에는 화상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생존자들이 구멍 격실에 물이 허리까지 찬 상태에서 부족한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캐니스터라는 화학제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캐니스터는 습기와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데 물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즉 생존자들은 밀폐된 공간에 갇혀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고자 했지만 캐니스터가 물속에 떨어지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물 위에 형성돼 있던 기름띠에 불이 붙어 화재로 번졌다는 내용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른 상태에서 위로는 큰 불이 붙어 화염에 휩싸인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의학 전문가들은 다행히 생존자들은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1, 2분 만에 질식사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캐니스터를 떨어뜨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후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크루스크에서는 어린 수병이 실수로 캐니스터를 떨어뜨리며 모두 불타 죽는 엔딩을 맞이하는 것으로 연출되기도 했죠.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지만 치열했던 생존 과정이 밖으로 전해지기 바랬던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바람대로 구번 격실의 생존자 명단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러시아 해군에게 전해졌습니다. 작성된 지 2달 후 2000년 10월경 진행된 인양 작업 과정에서 콜레스니코프 대위의 시신과 함께 발견되었거든요. 하지만 생존 과정은 전해지지 않았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아내 올가에게 전해진 것은 온전한 원본이 아니라 기록의 일부 내용만 짜집기한 복사본 한 장뿐이었거든요. 올가는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기록물 전체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러시아 해군 측은 기록된 내용에 극비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출이 불가하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에서는 실제 내용은 끔찍하고 적나라하지만 이게 밝혀지면 논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러시아에서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죠. 적군의 공격에도 가라앉지 않는 최강의 잠수함이라고 세상에 나왔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폭발로 인해 파괴된 크루스캄 침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